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19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 소통하고 함께 즐긴 정치축제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 중심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거연수원이 2018년부터 개최해온 행사입니다. 지난 25일 개막식이 열려 축하 공연과 유권자 플래시몹 등 퍼포먼스와 함께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시민단체, 학회, 대학, 공공기관, 정당 등 총 96개 단체가 82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책 커뮤니티, 선거 정치 컨퍼런스, 유권자 콘테스트, 선거 정치 체험파크, 문화예술 퍼포먼스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정책 커뮤니티 분야에서는 장애인 다문화, 청년, 여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로 토론회, 토크쇼 등 2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정당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참여의지 제고, 정치제도 및 선거법 개혁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들이 개최됐습니다. 유권자 콘테스트 분야에서는 이색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치문화 발표 경연대회인 정치 스타트업 대전, 정치 문제와 보드게임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대한민국 정치를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는 청년 스피치 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 학과 같은 선후배들끼리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부스를 진행하려고 모이게 됐고요. 선거 정치 체험파크 분야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및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직 블럭, 드론, 업사이클링, 세계 전통 음식 등을 활용해 정치 참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험형 부스부터 선거 및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되어 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한 품바 공연,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문화예술 퍼포먼스 분야의 공연들로 더욱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던 2019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지난 26일 막을 내렸는데요. 스웨덴의 알메달렌, 핀란드의 수오미 아레나 등 북유럽 정치축제처럼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또한 계속해서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25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심포지엄의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5일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 21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이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공유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및 제도화에 관해 독일 및 북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는데요. 노르웨이 아그데르 대학교의 알렉산더 루저 교수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와 도전이라는 내용으로 노르웨이 정치축제인 아렌달스카 창립회원이기도 한 오스틴 주페달 의장은 북유럽 정치 페스티벌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세미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2005년 첫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로 매년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시민교육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됐던 지난 26일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8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개최됐습니다.
강의,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아이디어 넘치는 콘테스트 무대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선거연수원에서 제8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개최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연을 펼치는 자리였는데요. 예선과 본선을 거친 청소년부 7팀, 일반부 7팀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 및 정치, 정책 선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투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투표를 나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사는 이 지역구에 누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또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선 좋은가 이 관점으로 투표를 대한다면 이 민주주의가, 이 선거가 나의 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또는 선거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및 전문평가단은 메시지의 명확성 및 공감도, 독창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당연한 주장의 다른 방법의 전달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누가 말을 잘하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깨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각 팀들이 참신하고 특색 있는 강연을 선보인 가운데 일반부 대상은 서윤덕 씨가, 청소년부의 대상은 루시드 드림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어제 끝나서 준비를 못하기도 했고 또 제가 무대에서 잔실수를 해서 우승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상 밖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에게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책, 사전투표 공정관리 방안 등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공적 관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정당과 후보자가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이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단체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관련 궁금한 점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19 서울국제선거포럼이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선거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선거 관계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2015년에 처음 시작해 민주주의와 선거 분야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를 주제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기원했으며 오준 전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Distinguished delegates, scholars, an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I declare the 2019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Elections now open. On behalf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이어 진행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세션은 뉴미디어 시대의 선거운동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카이엘 르 마르지의 국제선거제도재단 아태 지역 고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제2세션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트레버 톰프슨 시카고대학교 국가여론조사센터 부사장, 경범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마지막 제3세션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각국 사례를 주제로 클라우스 호프만 독일 부퍼탈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문위원, 장성훈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인도, 호주 등 총 20개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또한 25일에는 선거연수원을 방문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등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앞으로도 각국 선거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제포럼의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서 주관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가 지난 20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래 유권자 정치의식 및 참여의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개 국가의 선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연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미래 유권자 정치의식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선거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됩니다. 미얀마, 카자흐스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자메이카, 통가 등 총 7개 국가의 연수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에는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연수 첫날은 액션 플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I am Katisia Smith. I represent the Electoral Commission of Jamaica. At first glance, my perception of Korea is that it's a very slow-paced, relaxed country. The people are friendly and the architecture is just amazing. What I hope to gain from this experience or this program is networking opportunities that will help to facilitate an integration of cultures, as well as to help us in each and every country enhance participation in voting by our people, as well as to enhance the processes that we use in our voting procedures. We hope to take away best practices and to share ideas. So those are my expectations. 11월 1일까지 총 11일에 걸친 연수 기간에 각 연수국의 유권자 교육 현황과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각국 선거위원회의 활동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수생들이 자국 맞춤형 액션 플랜을 작성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국제선거포럼 및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해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는 세계 선거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선거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4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장애인 유권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를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제34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의 의미 및 원칙을 설명하며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강조했고 투표 절차 및 방법,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도 이뤄졌는데요. 또한 사전 투표 장비를 활용한 모의 투표 체험을 진행해 참여자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한 번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한 번만 찍으면 된다고 그래서 찍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고 쉬웠어요. 투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요. 재밌었어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대한 전 세계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선거 토픽 시간입니다. 기권표가 무효표로 집계되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표현으로 인정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타보트에 대해 강민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투표권 행사는 유권자에게 무척 중요한 권리인데요. 이는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무효표와 달리 적극적으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노타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인도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의 이름뿐 아니라 노타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는 None of the Above의 약자로 투표용지에 표기된 후보자들 중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모두 반대한다는 뜻의 Against All이라고도 하며 스크래치 보트라고도 부릅니다. 2013년 인도의 대법원에서 유권자는 아무도 찍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인도는 다음 선거부터 노타보트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노타보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당들이 보다 깨끗한 후보를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지만 투표소에 가서 기권표를 행사할 경우 정당은 이처럼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뿐만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인데요. 또한 이 기권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타보트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노타의 득표율이 타 후보자들보다 높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노타가 모든 후보들보다 많은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선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주거나 국회에서 지명하는 방법, 다시 선거를 치러 당선인을 가려내는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타보트는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폭넓은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투표율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도 외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미국 네바다주, 우크라이나, 스페인, 콜롬비아 등인데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백지 투표로 의사표시를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2014년부터 백지 투표를 기표 오류로 발생한 무효표와는 별도로 집계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긍정하지만 후보에 반대하는 적극적 투표 행위로 보는 것인데요.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 등극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을 때 비밀리에 백지 투표를 제외한 사건이 이러한 백지 투표 문화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스페인 총선에서도 적극적인 백지 투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긴축 재정 등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이라는 운동을 벌이며 총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특히 2004년 창당된 대안정당인 무효표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00년 내 표에 합당한 후보가 없다 당 등이 창당돼 투표에서 기성정당을 거부하는 운동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노타보트 제도와 백지 투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권표 행사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만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아무렇게나 표를 던지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 기권표를 행사하는 노타보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해 이혜은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1장을 받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사실은 모두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오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있는 각 정당 중 한 곳에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투표 이후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라 당선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이 결정됩니다.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봉쇄 조항인데요. 이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석 이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봉쇄 조항 규정을 넘어선 정당의 의석 배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A당부터 H당까지 총 8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총 10석인 가정하에 100명의 유권자가 유효 투표를 행사해 A당은 40표, B당은 30표, C당은 20표, D당, E당, F당, G당, H당은 각 2표씩 득표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를 예시에 적용해보면 D당, E당, F당, G당, H당이 각각 2표씩 득표한 총 10표는 4표가 됩니다. 즉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는 A당 40표, B당 30표, C당 20표를 합한 90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득표 비율을 살펴보면 A당은 9분의 4, B당은 9분의 3, C당은 9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하게 되는데요. 앞서 가정한 예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10석이기 때문에 각 당의 득표 비율의 의석 정수를 곱하면 A당은 9분의 40, 즉 4.44석, B당은 9분의 30, 즉 3.33석, C당은 9분의 20, 2.22석으로 산출되는데요.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므로 A당은 4석, B당은 3석, C당은 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석의 의석 정수 중 남은 한 석은 어느 당으로 배분될까요? 바로 소수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정당이 남은 한 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A당이 0.44, B당이 0.33, C당이 0.22이므로 A당이 남은 한 석을 가져가게 돼 최종적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 10석 중 A당이 5석, B당이 3석, C당이 2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소수점까지 반영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유권자의 한 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데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번째로 개최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가 정치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임을 나타내는 축제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스웨덴의 알메달렌과 같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